중국은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수요가 확 줄어들었죠. 이유가 사실 지금 소비가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계속 안 좋아요. 민간 투자가 특히 지금 힘들어요. 민간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도 이제는 산업 구조 조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고요. 지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요즘 특히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위기론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네. 부동산발 위기. 이게 헝다 문제가 그냥 잘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제가 어디서 신문에서 보니까 500 몇십 조인지 400 몇십 조인지 463조, 예, 네. 예. 그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예. 이걸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네, 이런 네.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때 여기서 다뤘던 것 같아요. 헝다 문제 다뤘었죠. 그렇죠. 여기서. 예, 다뤘는데 사실 헝다는 이미 파산한 기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중국 전문가들은 무슨 파산해야지 뭐 아직도 잘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부동산 팔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왜 존재하게 하냐면 헝다라는 게 없어지는 자체가 중국이 사교거든요, 바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당한 못 지었던 그 집들을 중국 지방정부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정부 행위로 변해버린 거죠. 헝다가 못 지은 것들. 왜냐면 분양 재검은 냈는데 집을 못 받으니까 지금 중국에서 시위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원래는 중국 사람 되게 성실해요. 근데 내가 분양대금을 내 집을 못 받아도 은행에 대출금은 계속 갚았어요. 그러니까 집은 못 받는데 은행에 대출해서 분양대금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낸 거예요. 중국 사람 얼마나 성실해요. 그런데 그게 경제가 지금 막 무너지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그 대출금을 갚으려니까 중국 사람 어떻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남성에서부터 정조에서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집을 안 올린 이 아파트는 우리는 대출금 안 갚겠다, 은행에. 그게 중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20몇 개 도시에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전국에 확산이 되면은 중국이 무너지거든요. 네. 왜냐면 중국은 자본시장이 발전을 안 하다 보니까 다 대출이에요. 그냥 집중 다 은행에 모든 부동산 리스크가 다 은행에 집중돼 있어. 보세요. 토지 개발자가 토지를 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죠. 개발자들이 집을 올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죠. 매수자, 우리 같은 백성들이 집을 살 때 또 우리 대출 받죠. 부동산이 모든 리스크 은행에 딱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방은행들이 있죠. 한국 말하는 부산은행이에요. 지방은행들이 그 지역의 부동산의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경제가 좋고 부동산 막 잘 갈 때는 서로 다 윈윈인 거죠. 네. 토지 개발, 조그만 돈으로 토지를 왕창 사가지고 대출금으로 주로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자 다 조그만 돈으로 다 윈윈이었죠. 그다음 정부는 세수가 많이 들어왔죠. 부동산세. 근데 지금은 경제가 나빠지니까 다 힘들게 되고 그게 이렇게 연쇄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개 기업 중에 이미 부도낸 게 100대 28개거든요. 부동산 100대 기업 중? 예, 28개. 아, 많이 근데 났네. 그것도 지금 이게 보수적으로 말을 해서 그렇지 실제는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제일 큰 부동산 업자 중에 하나가 비고이웬이라는 업자인데 그게 여자분이에요. 오너가 양회옌이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돈 많은 여성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자산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부동산 집가점 52%나 줄었거든요. 그게 진짜 데이터라고 난 생각해요. 예, 그래서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1조 달러를 1조 위안을 바로 시장에 투입했는데 지금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먹히지가 않아요. 그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안 교수님하고 지난번에 네. 얘기했을 네. 때 여러 가지 뭐 지준율 인하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더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가격 네. 이런 잡는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정책 노력들이 또 대출이라든가 네. 금리 인하라든가 이것들이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사실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느냐 오를 거라고 그렇죠. 믿는 소비 네. 심리에 달려 있다라고 네.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왜냐면 집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집 투자라는 개념,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우리 보기에 위에는 건물에 투자하는 거죠. 그건 실제는 아니거든요. 한 나라의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거 실제는 토지가 핵심이잖아요.
토지. 건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영리에 접근해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의 가치 영으로 수렴하거든요. 낡아지니까. 예, 실제 부동산 가치는 땅값이거든요. 그 나라의 부동산 값이 땅값인데 그 땅값은 그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되냐? 그 나라 GDP예요. 그 나라 경제가 잘 가면 그 나라 경제가 막 왕성해지면서 토지 수요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막 사무실도 임대하고 막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결국은 그 나라 부동산 투자는 그 나라 국가 경제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부동산 경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누구한테 베팅한 거냐면 서울시 경제에다 베팅한 거예요. 서울시 경제가 잘 돼야 서울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예. 근데 본질이 그건데 중국이 지금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 만한 게 뭔가 보통 우리가 부동산 가치 올라가는 게 상업수요. 네. 거기서 사무실 임대하고 이런 오피스텔 임대하고 뭐 공장을 짓고 이런 상업수요고 하나는 주거수요. 왜냐면 이게 회사가 있으면 주변에 직원들이 살아야 되고 직장인들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거주지가 주거 생활 시설이잖아요. 네. 그게 또 구축이 돼야 되니까 보통 주거용과 사무실용, 상업용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거용은 주로 소비자들에서 돌아가는 시장이잖아요. 예, 국민들이 돈이 있어서야 사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수요가 확 줄어들었죠. 이유가 옛날에는 그게 투자를 하면 돈 번다라는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게 딱 있어서 투자 수요로서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두 채 있고 세 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왜 한 채, 두 채, 세 채 가능했냐면 한국 말대로 하면 갭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은행사 대출이 쉬웠죠. 근데 지금은 은행 대출도 사실은 쉽지도 않고 또 그걸 경제가 좋아야 내가 벌면서 그 대출을 갚는데 그게 또 어려워졌고 경제가 나쁘니까 부동산 임대 수요도 안 나가는 거고 그럼 내가 집을 몇 채 갖고 있어도 임대하기가 힘들어지고 사무실 공간을 갖고 있어도 임대하기 힘들어지면 그런 투자 행위가 또 안 되는 부동산 투자 행위가 또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그냥 실수요밖에 없는데 결국 실수요. 네. 실수요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란 자산이. 그러니까 그게 또 악성순환이 돼서 부동산 경제가 점점 더 침체되고 부동산 경제 침체되면 토지 개발자들이 토지를 안 구매할 거고 또 그걸 시공사들이 집을 안 질 거고 이러면 또 수요가 또 줄어들고 이러면서 악성순환이 되니까 지금 2분기까지 데이터 나왔는데 2분기가 1분기에 비해서 더 떨어졌어요. 부동산 투자가. 지금 부동산. 예, 1분기 상반년 기준으로 상반년 2023년 기준으로 6월까지. 예, 작년 대비 부동산 투자가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4%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공개한 게거든요. 통계국에서 그 정부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계속 줄어들고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 하여튼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중국 경제 데이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차이신 제조업 예. PMI도 예상치보다 밑돌고. 49. 예. 하여튼 최근에 주가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한 2주째 네. 쭉 이제 원래 하향으로 올라가다 꺾이고 예,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실물 경제 데이터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예, 여러 가지 그 주식 움직임은 펀더멘탈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유동성, 이 자금의 유동성이 또 중요한 아주 단기에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한 돈이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상반기에 올라갔던 거는 해외 달러 자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후강통, 성화통을 통해서 중국 주식에 많이 투자했어요. 왜냐면 중국 주식이 엄청 쌌거든요. 엄청 싸서 그게 지금 계속 다 올려놨어요. 지금 다시 3,400으로 왔잖아요. 네.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걔 돈들이 딱 보는 거죠. 어디 갈까? 근데 미국에서 마침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 오니까 또 중국에 들어간 자금들이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미국 쪽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돈이라는 건 정확하게 금리, 국제 간 자금 이동은 금리가 되게 국가 간 금리 차이에서 돈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안전 자산을 선호하니까 지금 돈들이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죠. 또 미국이 그걸 원하는 거죠. 주겠다 살렸다 하면서 자기네 경제를 계속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지금 유동성도 지금 빠져나오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경제도 안 좋아서 펀더멘탈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죠. 예. 네. 하여튼 네. 그러한 상황들을 네.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네. 중국 정부에서 이제 뭐 소비 진작책을 네. 내놓잖아요. 자동차 구매 네, 제한이 네, 완화라든가. 네, 네, 네.
근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경제 지표가 자꾸 더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 팩터 그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투자, 수출, 소비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소비가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계속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리커창 총리가 이번에 정치국 회의에서 내놓은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가전 하향,家电下乡이라고 해서 이런 가전 제품이 농촌으로 많이 팔리게 하는 거죠. 농촌, 중농촌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비 확대시키겠다는 거, 소비 진작시키겠다는 거예요. 가전 하향. 그 다음에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소비세 같은 세금을 줄여줘서 소비 진작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경제를 유지하는 거는 투자입니다. 투자에서도 투자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인프라 투자, 부동산 투자, 제조업 투자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지금 고정자산 투자는 중국 정부가 지금 경제가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고정자산 투자를 엄청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중에 지금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엄청 크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인프라 투자가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인프라 투자가 확실히 먹혔어요. 그때는 도로 짓고 건물 짓고 하니까. 예, 확실히 먹혔어요. 연관 수요도 따내면서. 근데 지금 인프라 투자도 지금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프라 투자가 전반적으로 그 성장률이,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2018년 이후로, 정확하게 말하면 17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도 2016년에 GDP 80%까지 갔다가 지금 40% 언저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고정자산 투자하고 인프라 투자가 옛날에 먹혔는데, 그래서 경제가 나쁘면 이 카드를 썼어요. 중국 정부가. 네. 예. 왜냐면 정확하게 중국 경제는 어떻게 나누냐면 200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2008년 이전에는 완벽하게 수출 주도형 경제. 네. 그러니까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쫙 부처부가 산업 수지에서 쫙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2008년까지 먹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빵 터지면서 전 세계가 다 경제가 샥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다음부터 경제 론리가 변합니다. 중국이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4조 위안 넘게 풀면서 그 4조 위안 다 부동산에 간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 중국 경제가 철공 인프라가 주로 이끄는 경제가 된 거죠. 철공 인프라가.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오는데 그게 부작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부동산에 돌아가는 경제는 있잖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게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점점 거기에 대한 투자 그 지표도 악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악화되고 먹히지 않고 있고요.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제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북경시장이 나와서 말하는 게 앞으로 5년 동안 제로 코로나 관리 정책 계속 하겠다. 그다음에 중국 공공위생 관리 관련 임원도 나와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뭐 간다는 저에서 그러니까 이 외국처럼 지금 막 하루에 몇만 명 나와도 완전 풀어놨잖아요. 네. 그냥 완전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그 중국 정부의 현재 그 경제 부양과 관련한 정책들이 네. 지금 작용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게 민간 투자가 특히 지금 힘들어. 민간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민간 투자라는 건 결국 내가 투자를 해서 뭔가 사업을 민영기업들. 벌리면 예.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 맞아요. 하는 건데 없다는 거잖아요. 미래에 지금.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민간인들, 기업, 국有기업은 달라요. 이건 나라 행위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들이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상반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게 정부 투자는 9.2% 넘게 지금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민간 투자는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들이 미래 경제에 대한 이 컨피던스, 전망 이런 것들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올라와야 경제가 살거든요. 어느 나라나 똑같잖아요. 네. 예, 정부 행위는 한계가 있죠. 예. 네. 하여튼 중국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무역 네. 관계가 우리가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뭐 36%, 35% 이야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좀 요즘 한국도 좀 데이터가 나오는 거 이상한 게, 네. 이제 무역 수지
흑자국에서 지금 적자로 된 지 한 4개월째인가마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단순한 그 원유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중국에서의 무역 흑자를 계속 보다가 최근 한 3개월간 적자. 오히려 적자로 돌아섰다. 예. 40억 불인가 예, 얼마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이유가 뭘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맞아요. 펀더멘탈의 변화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맞아요. 수치상으로는 중국한테 우리가 더 많이 물건을 사주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 시대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하고 중국 관계는 왜냐면 한국에 있어서 중국이란 공장이었어요.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중국에 갖고 가서 중국의 저렴한 노동하고 결합을 해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유럽하고 미국에 파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중국 수출이 좋아지면 한국 수출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출 구조를 보면 주로 부품 소재가 70% 이상. 네. 그래서 그 경제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자로 돌아섰다는 게. 그래서 왜 그러냐를 들여다봤더니 한국의 옛날에 이런 소부장 업체들을 부품들을 다 한국 거 썼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그 수출 구조를 봤더니 그 부가가치점만 한국 거 쓰고 지금 철강이 그렇거든요. 네. 비싼 거는 포스코 세계적으로 아직도 포스코가 써요. 근데 그 중하단은 다 중국 거 쓰거든요. 전 세계에서 똑같아요. 소부장 부품 일본도 지금 한국에 주월당한 것처럼 이런 밑에 거는 중국이 이미 한국을 완전히 대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중국 거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적자냐를 봤더니 반도체 수입을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해온 거야 한국이. 너무 놀랍잖아.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게. 반도체 수입을 중국이 제일 많이 해와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반도체라는 거는 가장 이게 널리 퍼진 산업 생태계예요. 그게 수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이 중하단은 다 중국이 이미 다 잠식하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비싼 고부가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 안 오면 한국 생산도 돌아 안 간다는 뜻이에요. 반도체를 수입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부품. 네. 반도체 장비 부품 네, 이런 네. 것들. 반도체란 표현이 좀 위험해요. 반도체란 거는 그냥 일반 명칭인데 사실 반도체는 산업 생태가 굉장히 넓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급망으로 봤을 때는 한 6개로 나뉘는데 한국은 거기서 메모리만 잘하는데 이 메모리도 중국이 지금 엄청 빨리 치고 올라와서 결국 파운드리 대만이 잘하고 네. 설계 장비는 미국이 잘하고 일본은 소재 부품 이쪽이었다가 중국이 지금 모든 그 이 반도체 공급망 이제 말한 그 섹터에서 가장 그 하이 부가가치 고퀄리티만 빼고는 중국이 다 지금 잠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충전기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저희 배터리 충전기? 예, 배터리도 그렇고 배터리도 지금 배터리가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시장 점유율이 60%예요. 한국이 3사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한국이 3사 합해도 중국을 못 이겨요. 그렇군요. 그처럼 그 충전 인프라 있잖아요. 그 우리 아파트 가면 충전하는 게 전기차 있잖아요. 충전소. 예. 그것도 있잖아요. 한국이 지금 사실 중국의 가성비가 훨씬 좋고 훨씬 빨리 충전되고 질도 훨씬 좋아요. 한국이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못 이긴다니까요. 성능도 못 이기고 가격도 못 이겨.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게 네. 미래 산업이라고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미 시장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경쟁력을 좀 뺏겼다. 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네. 가장 크게 수출을 했던 중국으로부터 이게 역전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 한국 경제에도 약간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산업 구조 조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고요.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산업 구조 조정 변화가 와야 되고요.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이제는 그러니까 소부장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국 시장 자체를 우리 시장으로 만드는 노력이 훨씬 필요하죠. 그러한 최종 방법으로, 소비재 수출. 그러한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사실은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 싸움에서 중국을 못 이겨요. 우리 하나부터 이런 충전기도 그렇고요. 이래 뭐 우리 일상생활 쓰는 게 지금 한국에도 좀 꽤 원래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잘하는 영역들이 이제 화장품도 밀렸더라고요. 옛날에 그렇죠. 아모레퍼시브 이런 게 중국 시장에서 엄청 잘 나갔는데 LG화학 이런 다 밀렸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바이오도 중국이 너무 빨리 가서 바이오도 이제 중국이 한국을 거의 모든 산업이 거의 다 ICT는 이제는 중국이 더 빨리 나갔어요. 한국이 더 떨어졌어요. 네. 지금
격차가 0.2년에서 0.8년 이렇게 한국이 떨어졌어요. ICT 강국이랑 한국이 이제는 중국보다 ICT 떨어졌다니까요. 하여튼 여러 면에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빨리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원천 오리지널로 승부한 시대가 왔어요. 네. 우리도 사실 그렇죠. 네. 그 추격자 입장에서 예. 네, 빠르게 예. 가성비로 예. 그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 했는데 새로운 걸 이제 만들어. 네. 근데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앉아 있는 저처럼 연구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집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혼자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응용이 아니라 이제는 예. 응용. 오리지널을 만드는 사람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에 대한 예.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 우리가 필요하다. 자연과 원천 기술이 좀 많이 약하다고 그런 예. 얘기를 뉴스에서 들은 것 같아서. OECD 국가 중에 노벨상이 안 나온 게 우리 노벨 평화상 빼고요. 자연과학이라든가 이쪽에 안 나온 게 한국밖에 없을걸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노벨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를 설명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융합, 융합, 응용. 응용 예. 이거였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가다 보니 예. 예전에 그 뭐 알리바바라든가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예. 무슨 뭐 게임 회사들에 예. 대한 규제 뭐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 뭐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예.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정책의 스탠스가? 그러니까 이미 바뀌었어요, 또.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그동안에 안 왔구나. 요즘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또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또 이제는 그 풀어주는 쪽으로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제로 코로나 정책 하다 보니까 집을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간다는 개념은 뭐냐면 아예 아파트 1층 못 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냥 대부분이 다 집에 있는데 우리처럼 뭐 저축이 있거나 혹은 뭐 집에 앉아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뭐 택시 기사님이시더라가 뭐 어떤 배달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2달 동안 집에 앉아 있으래. 상해 그랬잖아요. 2달 동안 봉쇄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죽어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중국도 다른 나라처럼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은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 나라 원래 무료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무료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은. 다 유료입니다. 심지어 병원도 다 유료예요. 그 정도로 돈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냥 어떻게 해? 그러면 집에서 틱톡을 하든지 이렇게 유튜브를 하든지 뭘 해야 내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밖에서 일을 못할 때 플랫폼을 통해서 뭐 틱톡으로 춤을 추든지 막 뭐 먹방 하든지 뭐 해서라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완화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공동부유 정책, 제가 좀 전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 공동부유 정책이 좀 큰 틀에서 바뀌거나 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면 10년 넘어야 그게 실현이 해요. 실행에 옮겨요. 일단 먼저 방향을 설정해. 우리 저기 간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올해 내년에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나라 민주주의 국가처럼 뭐 대통령이 4년 임기제, 5년 임기제를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10년 후에 그걸 하고 이런 거의 다 그래요. 중국 창업판도 뭐 10년 이후에 진행했거든요. 네. 말하고 그러니까 공동부유라는 아젠다를 제시한 건 중국이 이제 가야 되는 거는 그동안 너무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졌고 있는 자가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아예 이런 거는 중국이란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이 문제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이 통제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어떤 공헌, 컨트리뷰션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서 시진핑이라는 주석이 공동부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자본이 무분별하게 확장이 돼서 이렇게 공평이 실현 안 되는 경제 체제는 우리는 갈 수 없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공동부유라는 어떤 큰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가는 방향에서 계속 이쪽으로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게 또 코로나 전국이 좀 이렇게 완화되거나 하면은 좀 풀렸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또 슬며시 또 그러니까 큰 항상 틀에서 정치 논리에서 중국은 정치 경제학이 먹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